자, 제 4절 보겠습니다. 페이지 562페이지. 자, 예산의 종류는 전반적으로 출제, 빈출 C급인데 특별하게 장단점 나왔고 준예산 나와 있죠. 두 가지가 C급이에요. 자, 일단은 정부 예산과 정부 투자기관 예산, 이건 출제 안 나옵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바로 이번에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 그 형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반회계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입원이 조세 수입이에요. 일반 시민들한테 부과한 조세가 수입원이 되고 여기에 근거하여 국가의 일상적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을 일반회계라고 얘기하고, 자, 근데 특별회계는 틀립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출제 의외로 많이 나와. 거기 여러분들 특정 사업 운영, 두 번째 특정 자금을 보유 운영, 세 번째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의 충당. 아까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의 충당은 아까 얘기해서 냈어요. 아까 얘기했죠?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특정 사업 운영을 얘기할 때는 정부에서는 민간 기업과 같은 여러분들 수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특별회계 예시에 우편사업 특별회계, 우체국 예금사업 특별회계 이런 거 나오죠. 우편사업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정부에서 택배사업 하는 게 쉽게. 그러면 택배사업 하는 거니까 민간도 택배 그런 거 해야 안 해? 하죠. 그럼 일정한 여러분들 조세 수입이 아니라 일정한 활동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수익을 창출해야 안 해? 창출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하는 여러분들 특정 사업 4대 사업이 먼저 나와요. 거기 우편 사업, 두 번째 우체국 예금, 그다음 세 번째 양국 관리, 그다음에 조달에서 4개 4대 사업이 나와요. 그리고 별도로 책임 운영 기관 가운데 특별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 운영 기관은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을 테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기 책임 운영 기관 특별 회계까지는 지금 외우지 마시고 남은 지금 얘기한 4가지 형태는 좀 외워둬야 돼. 우편 사업, 우체국 예금 사업, 양국 관리, 조달 사업에서 4가지 형태의 사업은 외우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얘기하는 4대 사업 묻는 게 의외로 많이 나와. 하여간에 정부가 민간 기업처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에 근거한 일정한 수익이 존재할 때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경우. 자, 뭐 이제 폐지가 됐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재정융자 특별회계가 이직 나왔죠. 요 재정융자 특별회계의 수입원은 옆에 공자기금 나왔고 옆에 뭐가 나와요? 국민연금 나오죠. 국민연금의 일부가 이 수입원이 돼. 자, 전체 국민연금 가운데 10%. 그러면 여러분들 1년 수입 자체가 연금이 1,000억이다. 1,000억에 10% 얼마? 100억이죠. 그리고 이 100억 갖고 여러분 뭐냐? 융자해 주는 거야. 100억 갖고 민간 기업한테, 개인한테 융자해줘. 그럼 민간 기업이나 개인한테 융자해주면은 이자를 받아 안 받아? 이자를 받겠죠. 이자 수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 자금의 운영, 재정융자 특별회계 여러분들. 자, 특정 세입으로 세출 충당 얘기했죠. 그럼 지금 보자. 특별회계는 조세 수입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정부가 민간 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해 안 해. 하죠. 우편사업, 택배사업에서 수익 추구하고 재정융자, 융자해주고 이자 받아먹고.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회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기업의 운영 방식을 대폭 정부에서 도입을 해. 그럼 기업처럼 운영하니까 기업에서는 경영처럼 경영의 합리화, 능률화,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까 안 할까? 기여하겠죠. 첫 번째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정부가 민간 기업처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지를 명백히 계산합니다. 이 말은 뭐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민간 기업처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그 표현이에요. 자, 단점을 얘기할 때는 일반회계 말고 별도로 특별회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예산 규모의 복잡성 가져오고, 자, 특별회계를 얘기할 때는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세요. 국가 예산은 2개가 아닌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 아까 무슨 원칙? 단일성. 그죠? 자, 또 하나. 국가의 모든 세입은 국고로 통일적으로 귀속된다. 즉,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돼서는 안 된다. 이거 뭐? 통일성. 근데 특별하게는 2가지 원칙에 예외에 들어가. 예외에 들어가죠. 그러면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예외에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부에 재량을 많이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점의 두 번째, 너무 행정부의 재량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산 통제, 민주 통제, 일반 시민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왜? 행정부에 많은 재량권을 줌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특별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봤고, 자, 옆 페이지에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아까 얘기했었어요. 했죠. 본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회에 상정되어 여러분들 의결 확정된 예산이란 말이 나왔고, 다른 말로 이름을 당초 예산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수정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줄, 예산 심의 중 부득이한 경우로 수정된 예산 나왔어, 안 나왔어? 수정 예산이고, 쭉 내려가서 뒤끝보네. 자,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 비워서 이 추경 예산도 중간에 수정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서도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이 나왔는데, 아까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이라고 그랬고, 아까 단일성 원칙 예외, 단수 특기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이제 추경 예산 자체를 그럼 여러분들 마음껏 하라 그러면 행정부가 너무 남용을 해. 그래서 아예 국가지정법 제89조에서는 추경 예산의 편성 사유를 세 가지 형태로 한정해 놓고 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세 가지 나왔죠? 첫 번째, 전쟁이나 사회 재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아 안 받아? 재난지원금 자체 줄 때 추경 예산 편성해서 재난지원금 주는 거예요. 1번 그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행정학은제가 시사적이라 그랬으니까 추경 이러한 편성 사유 출제될 기원성이 크다고 봐야지. 두 번째,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다 적어보자. 경기법전. 우리 소법전 할 때 법전, 대법전, 법전. 법학학생들 법전 갖고 다니죠, 법전. 경기법전. 자, 경기 침체. 법령에 따라 국가지급, 전쟁, 악글자만 이으라고. 알았습니까? 경기법전 해가지고 악글자만 머릿속에 이어두시고 뒤에 거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한편 지방정부는 보조금 등의 추가를 아까 얘기했죠. 중앙정부보다 추경 편성하는 여러분들 사례가 많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임시예산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임시예산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맨 밑에 가예산부터 잠정예산 세 개 비교한 박스가 나와. 위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 박스만 보면 됩니다. 자, 가예산은 사용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초 1개월 딱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가예산은 쓰기 전에 국회 의결을 받고 가예산 자체를 여러분들 써야 합니다. 한국제 10대 가예산을 채택했다. 언제? 10대. 자, 잠정예산은 사용기간 무제한입니다. 국회 사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사용기간도 무제한이고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다 보니까 행정부가 남용할 의지가 커?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왜? 국회 의결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예산은 아까 국회 의결을 받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준예산에 비해서 잠정예산은 행정부의 남용 여지를 그만큼 차단한 거예요. 그럼 잠정예산을 대표하는 건 네 나라 나왔죠? 적어보자. 잠수하여 0일 만에 가서 0일 만에 가서 미역회다. 잠수하여 0일 만에 가서 미역회다. 잠수하여 잠정예산 0일 만에 가서 영국, 일본, 미역회다. 미국, 캐나다. 됐습니까? 그렇게 좀 이어둘 것. 잠수하여 0일 만에 가서 미역회다. 자, 전 예산을 얘기할 땐 사용기간도 무제한이고 국회 사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이거야말로 남용할 의지가 크잖아.
그러므로 헌법 제54조 3항에서는 준예산의 사용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요. 이거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져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및 기관의 운영 유지비, 이걸 줄여서 법정시설 관리 유지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줄여서 뭐라 한다? 법정시설 관리 유지비. 자, 두 번째, 법률상 지칠 의무 경비 있죠. 이를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왔죠. 인건비하고 또 하나 사무처리 경비가 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 이걸 줄여서 계속비라고 얘기하죠. 계속비. 그래서 준예산의 사용 대상 세 가지, 법정시설 관리 유지비, 두 번째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세 번째 계속비, 이 세 가지 안에서는 작년도에 준해서 그냥 쓰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한국은 현재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예산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기 올라가서 쌍가루 이번에 준예산 보시면은 1번에 4번째 줄 끝에, 그러나 실제 준예산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채택만 했을 뿐이지 준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지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용 좀 가져갈 것.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임시예산의 형태, 가예산, 잠정예산, 준예산 세 가지 유형은 꼭 정리해서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특히 준예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자, 옆에 이제 경직성 경비는 출제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념만 잠깐 좀 보자. 맨 위에 경직성 경비란 법규에 의하여 지불 액수, 산정 방법, 작용 목적이 고정되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변경하거나 조정하기 어려운 경비가 바로 경직성 경비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다 얘기야.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경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은 50%가 바로 경직성 경비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24%에서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지 가능해. 쉽게 여러분들 변경이 안 돼. 이 바로 경직성 경비야, 여러분들. 거기 이거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지방교부세 지금 얘기한 거야. 아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경이 안 돼. 이걸 경직성 경비라고 얘기합니다. 개념만 이해해 두세요. 그 외우라는 게 아니다. 자, 쌍가루 6번에 국가재정법 자체가 나왔는데, 통합예산 나왔는데, 아까 통합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까 일반하게 특별히 기금 몽땅 포함해 통합예산이라고 이게 계산했어요. 했죠. 자, 그대로 보자. 이 통합예산 자체가 등장한 이유는 선생님 보세요. 국가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예산 규모를 발표를 하는데, 어떤 나라는 일반 회계만을 갖고 정부 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어떤 나라는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를 도와서 발표하고, 어떤 나라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에다가 기금까지 돼서 발표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와 국가의 여러분들 재무 역량을 비교해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게야. 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워낙은 이제 이 통합예산은 사회주의 국가, 소련에서 먼저 등장을 했고, 1970년대 중반에 IMF 있죠. 국제금융펀드에서 모든 국가들한테 공고를 해. 그래가지고 모든 국가들은 앞으로 예산 자체를 편성해서 국제적으로 발표할 때는 통합예산으로 편성해서 발표해 주세요 하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에 근거하여 1979년도 예산부터 통합예산의 형태를 취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또는 이번에 사회주의 국가에 등장했다 이렇게 나왔고, 한국 IMF 공고에 따라 79년도부터 일부 도입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통합예산 이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맨 위에 통합예산 구하는 공식이 나와. 통합예산 구하는 공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맨 위에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나왔죠. 아까 이것만을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이것만을 얘기했잖아. 근데 옆에 뭐 세입 제출에 전자차관 도입분과 세기금 나오는데 뒤에 건 배우지 마시고 대신 통합예산에서 빠지는 게 나와. 빠지는 거. 제일 먼저 법인용 공기업회계 통합예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외환 평형 기금이란 거 들어봤죠? 이것도 제외가 돼. 그다음에 각종 금융성 기금도 통합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이 금융성 기금은 금융의 성격과 그런 기금인데,
거기 가로 안에 보증, 보험, 채권, 저축이란 말이 들어가잖아. 그럼 무조건 금융성 기금이야. 현재 11개인가에서 금융성 기금 자체가 여러분들 편성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보증, 보험, 자, 그리고 또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간다? 채권, 저축이란 말이 들어갔다. 그럼 이건 금융성 기금이고, 이 금융성 기금은 어디에서 빠진다? 통합예산에서 빠집니다. 통합예산에 기록 안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빠지는 게 뭐가 있는지까지 내용 정리 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좀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통합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뭐 순계로 작성한다, 현금주의다 그런 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들기 여러분 너무 아파. 가뜩이나 여러분 아까 물어보니까 제목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 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좀 팽팽 돌아갈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저 옆 페이지에 7번에 기타 예산이 나오고 있죠. 자, 심예산은 보지 마시고 총계산과 순계산 아까 이 계산했어요. 모든 세액과 저치를 빠짐없이 올린 예산, 총계예산. 거기서 징세비를 공제한 나머지 순계예산이라고 이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조세지출 예산에다가 별표에도 조세지출 예산 별표. 자, 이 조세 지출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조세 감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조세 감면을 조세 지출로 파악을 해.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는 형식은 조세이나 실질은 감면한 것만큼 지출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법인세 10조를 민간 기업에서 감면해 줬어. 그럼 워낙은 감면 안 하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는 거지. 근데 감면하면서 돈이 들어온 게 나간 거야. 나간 거지. 그래서 조세 감면이라고 하는 조세 지출은 형식은 조세이나 실질은 지출인 것. 그걸 이제 조세 지출, 조세 감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가 여러분들 예산 지출이 있고, 또 하나 조세 지출 두 가지 용어로 나눠져. 이걸 직접 지출이라고 그래. 뭐란다? 이건 여러분들 간접 지출 그러죠, 여러분들. 간접 지출. 자, 민간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10조 해줬다. 이게 직접 지출이야. 예산 갖고. 근데 이쪽에 나오고 있는 건 바로 뭐냐? 민간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10조 감면해줬다. 그럼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한테 10조 쓴 거랑 효과는 같은 것 같아. 효과는 같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10조 감면해줬다는 것은 민간 기업에 10조만큼 보조해 준 거랑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을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금 얘기한 그동안 정부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잘 들어라. 조세 지출, 조세 감면 자체는 예산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눈먼 사각지대가 돼버려. 왜?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자산업에 대해서 조세 감면한다 그러면 전자산업은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야 해. 로비 활동을 하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비 활동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사임당 세종대왕 갖다 주겠죠, 여러분들. 사과 상자에다가 싸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각종 여러분들 정경 유착도 발생하고 각종 부패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11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조세 지출 예산서 자체를 편성해서 국회에다가 허락을 받도록 바꿔놨어요. 앞으로 니들은 조세 감면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국가한테 허락받고 조세 감면해서 하는 제도가 탄생합니다. 이게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조세 지출 나온 거 보자. 개념. 정책적인 세금 감면 조치 이렇게 나왔나? 그러니까 조세 감면이죠. 즉 조세 지출로 인한 세소 감수액을 종합 분리하여 별도로 표시한 것을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1959년도 독일서 제초로 사용을 합니다. 밑줄.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조세 지출 예산이란 나온 거 봐. 현실의 총소득의 특별비과세, 특별면제, 특별공제를 허용하거나 특별한 세액공제, 특혜적 세율 또는 세부담의 완화 등 각종 세제의 혜택을 통한 정부의 세수 손실로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세 지출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즉 나온 거 봐. 즉 통상적인 예산상의 모든 지출이 직접 지출이라면 옆에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지원, 조세 지출은 뭐다? 간접 지출로 나왔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따라서 조세 지출은 의회의 통제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왜? 민간 기업한테 돈 받아먹고 기업에 특혜 주고 막 그런 거 발생한다고,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고객 정치란 말이 나와. 나중에 고객 정치를 배울 텐데, 자, 고개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늘 고객 정치란 말은 이때 고객은 일반 시민을 얘기하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객을 얘기할 때는 기업을 얘기하는 게 기업. 자, 선생님 보자. 자, 현세비 정부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매출 1년에 10조 이상인 전자회사 분야에 대해서 법인세 여러분들 10% 감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매출액 3조 이상인 거 그러면 10조 이상 그러면 많아 적지. 삼성전자 하나만 들게요. 그럼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그럼 이러한 조세 감면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세 감면 제도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냥 있는 게 좋겠죠. 그럼 정부를 대상으로 돈 갖다 줘 안 갖다 줘? 돈 갖다 주고 계속 있게 해달라 그랬지.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돈을 갖다 주는 사람은 누구야? 삼성이죠. 그럼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삼성은 나의 주요한 고객이 돼야 한다.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보는 고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걔가 정치하고 로비한다. 그래서 고객 정치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고객은 그 표현이거든요. 나중에 또 한번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조세 지출에 이용해가지고 비과세, 면제, 소득공제, 특혜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등을 조세 지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선생님, 준비금 그런 거 몰라도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냥 비과세, 면세, 소득공제, 특혜적 세율, 세액공제, 세액감면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민간 기업에서 아파트 건립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하자 보수 예치금을 여러분들 꼭 준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준비금이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라는 기업 자체가 자, 이 미주얼구 쪽에다가 여러분들 아파트를 건립해서 그래서 아파트 1000세대를 건축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천시에서 얘기한 게 뭐냐? 하자 보수 예치금 예를 들어서 100억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억을 갖고 있어야 돼. 100억을 갖고 있어야 돼. 100억 쓰면 안 돼. 그리고 이 100억만큼 여러분들 인천시는 조세를 감면해줘. 100억에 대한 조세가 나올 거 아니야. 그걸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준비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조세 지출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한 거로 간주하고 바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조세 지출 예산의 장단점 박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장점 나온 것 좀 보자. 장점. 거기 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에다가 밑줄 쳐놔. 일단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교재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617페이지. 자, 617페이지 펴보시면은 첨삭지도에 일본의 재정 민주주의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 1번에 소극적 의미, 2번에 적극 나왔는데, 자, 소극적 의미 나온 거 봐. 재정민주주의란 협의로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감시되고 통제가 되어야 한다. 이걸 의회 재정주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의회 재정주권주의. 두 번째, 적극적 의미 자체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줄, 납세자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자 재정주권주의. 알았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보자. 이제 행정부에서는 지 마음대로 조세 감면 못합니다. 왜? 이 조세 감면할 때는 조세 감면 내역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그럼 이 말은 의회 재정주권주의 구현에 이바지한 게 안 한 게야? 이바지한 거지. 다시 원위치.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했다. 첫 번째 장점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불필요한 조세 감면 자체를 여러분들 몽땅 다 배제시키는 게야. 그래서 3번에 만성화된 조세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네 번째 조세제도 행정의 개선 가져오고, 다시 2번에 이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적 수립을 가능케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보자. 과거에는 여러분들 이 직접 지출만을 파악했잖아. 근데 이제는 간접 지출도 파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를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모 파악에 도움을 줬다. 그 편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세수 인상을 위한 자료 확보 및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조세 지출 축소에 기여하겠죠. 아까 정경유착 같은 경우에 삼성이 돈 주고 여러분들 뭐 조세 감면 받았다 그러면 삼성만 이롭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한 기업, 특정한 대상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재정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 물어보자. 조세 지출 예산은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한 게야, 재량을 통제한 게야? 배우면 돼. 이제는 여러분들 의회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 행정부의 재량권을 통제한 게 한 게야. 한 거지. 그 행정의 재량권을 통제하면 여러분들 행정이 뻣뻣해져, 신축성을 띄어. 뻣뻣해지죠. 행정의 경직성 소리예요, 여러분들. 지 마음대로 못한다 이게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조세 지출은 보조금의 성격. 아까 숨겨진 보조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예산서에 명시될 경우, 그다음 나온 거 보자. 국제 환경에서 무역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보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조세 감면해줬다. 그럼 이게 내역서에다 나오는 거야. 예산서에.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서 야, 엄마 왜 너희 자동차만 조세 감면해줘? 우리 것도 해줘. 이러면서 요구할까 안 할까? 하겠죠. 이게 무역 마찰 소지가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조세 지출은 최근에 여러분들 문제가 만들어져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건 출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장단적인 무증가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장기 기억에다 이것을 저장을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거 봤으면 이제 기금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기금을 이제 펀드 그러는데, 자,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뭐 사회복지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요. 동그라미, 법률로서 설치할 수 있는 자금, 그걸 기금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금 설치 법정주의에 근거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보자. 정부에서 사회복지 기금을 조성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조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의 일반에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할 때 기금 한 조성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확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금 자체를 운영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기금의 출연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제 돈을 올려. 그럼 국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기금 갖고 사회복지를 위해서만 쓰는 걸 얘기해요. 이게 지금 기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기금에 관한 내용들은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그러면 자 사회복지기금에서 일반에게 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그럼 이 기금 갖고 이제 쓸 때는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세입예산은 기록이 안 돼. 어디에? 사회복지기금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요게 지금 얘기한 세입 세출에 의하지 아니고 예산외. 그러니까 예산외로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세입 세출 예산외로 운영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입 세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운영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완전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세출 예산에 기금 이런 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별도로 사회복지 기금 자체를 작성해서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다시 보자. 기금이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사회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뭐 10조 자체를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받았다. 그럼 특정한 자금이 되는 거야. 물론 10조란 돈 자체를 여러분들 민간들한테 후원받을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사회복지금 하는데 정부의 돈이 필요하니 민간단체에서 아니면 개인이 돈 뭐 헌납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성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그것도 여러분들 기금 자체 자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재량 갖고 운영하는 걸 얘기해요. 재량 갖고. 그래서 아까 기금은 단일성 원칙에 의해 통일성 원칙에 의해 완전성 원칙에 의해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리고 법률로 설치할 수 있는 자금이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럼 기금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아니야. 그래서 예산과 기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에 박스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예산은 여러분들 둘 다 국회 의결로서 여러분들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원은 예산은 조세 수입에 근거하여 재원이 확보가 되지만 기금은 아까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에서 출연하든가 보건복지부 일관 해외에서부터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로또 복권이 알죠? 로또 복권. 로또 복권 자체를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그럼 그 수익 자체가 배분이 돼. 보건복지로 배분되고 또 여러분들 뭡니까? 국토교통부로 배분되고 배분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수익이 있는 것을 보통 뭐라 하느냐? 우린 유상적 급부라 그래. 뭐란다? 유상적 급부. 그래서 나온 게 전입금 및 유상적 급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말 나와. 여러분 얘기해보자. 기금은 또 돈을 주는 기금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기금. 돈을 빌려주는 기금 같은 경우에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 안 받아? 받죠. 이것도 유상적 급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산의 수입원은 조세 수입원이지만 기금 수입은 조세 수입이 아니야.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을 정부 출연금이라 그래. 정부가 무상으로 주면 무상으로. 알았습니까?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보건복지 예산에 근거하여 기금 자체가 기금으로 돈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걸 얘기했잖아.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기금은 보자 여러분들. 비금융성 기금. 기금은 금융성 기금이 있고 비금융성 기금이 있는데 비금융성 기금은 동그라미 20%, 금융성 기금은 30%. 초과할 때 국회 의결을 받고 해야 돼. 이 말은 20% 이내, 30% 이내는 정부가 자율적으로 한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국회의 사전 허락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 표현이에요. 예산에 대한 감소는 정기 수시가 다 있지만 기금 보세요. 기금은 감소가 정기 감소가 없습니다. 그냥 수시 감소만 존재합니다.
예산 통일성 원칙의 적용, 기금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아까 통일성 원칙 예외, 몫, 특기, 목적세, 수입, 대치경비,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박스에 관한 내용들 잘 안 나오지만 어쩌다 나오는 게 계획 변경이 있죠. 계획 변경군 출제 한번 지문으로 나왔었어. 그러니까 체크해서 좀 가져가는 게 안전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기타 내용은 보지 마시고 대신 571페이지에 기금의 수립 절차와 기금의 수립 절차가 이렇게 나오죠. 해놓고 예산 편성 절차와 동일적으로 써요. 예산 편성 절차와 동일하다. 기금의 수립 절차와 예산 편성 절차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하단에 기금 결산 절차 해가지고 일반적인 결산 절차와 똑같습니다. 뭐랑 같아? 일반적인 결산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녀평등 예산, 성인지 예산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성인지 예산 자체를 얘기하던 여러분들, 자, 정부의 각종 세입 세출 예산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남녀 평등을 고의하는 정책적 의지를 예산 과정에 도입한 차별 철폐 지향적 예산을 남녀 평등 예산, 성인지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 들어보자. 행정안전부에서 화장실을 새롭게 개축하려고 그래. 그럼 사실 화장실 크기는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 가운데 어디가 더 커야 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여성이 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들 소변 보는 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정 안 되면 나가서 노상방뇨 하면 변호사가 되겠지. 난 거 봤죠, 여러분들. 변호사가 어저께 저녁 때 모 지역에서 변호사 둘이 술 좀 먹고 노상방뇨 하고 있는데 가게다. 노인 내고냐는 가게. 그래서 노인이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노상방뇨하면 안 된다니까 이 노인을 이 변호사 돈을 젊은 놈들이 구타해서 폭행을 했어요. 그거 알죠?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노인 부인이 할머니가 여러분들 남편 맞으니까 말렸거든. 그러니까 또 할머니를 막 밀치고 막 떨어뜨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들어가서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시인을 했어. 폭행했다고. 근데 그 노인들한테 여러분들 뭡니까? 죄송하다. 그 표현을 안 했대. 이거를 별 미친 그런 분들이 변호사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나라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호사도 개꼬락지 같은 분들이 많아. 엄청 많은 거죠. 내가 볼 땐 10명 가운데 한두 놈이 아니라 30놈이 그럴 것 같아, 변호사들은 괜히.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 남학생들 노상방뇨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다가 걸리면 죄송하다고 꼭 얘기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 그치? 이상한 놈들이지. 하여간에 남성들 하여간에 정 안 되면 노상방뇨도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실 크기는 여성이 남성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남녀 자체의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여성이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의 크기를 남성보다 2배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서에다가 명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남녀 평등 예산, 성인지 예산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성인지 예산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자.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그게 아니죠.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을 성중립이라 그래. 이건 성중립이 아니라 화장실을 새롭게 개축할 때는 어느 쪽의 성을 더 우선시 해줘야 돼. 여성이야, 남성이야. 여러분들 그 천안 아산 KTX 있죠? 거기 이제 가보신 걸 알겠지만은 거기에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자체가 하나고 남자 화장실 이만해. 그럼 이 반이 여자 거야. 잘라가지고. 그리고 여자 것도 별도로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보통 화장실이 2개 있잖아. 그러면 2개 있으면은 하나는 여자 거고 남자 거 하나를 또 반을 또 잘라가지고 한쪽은 여자를 줬어요.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명절 때 차들 막히면 휴게소로 가잖아. 그러면 남자들은 그냥 대강 있다가 들어가면 하는데 여성들은 쭉 줄 서 있잖아. 그럼 할머니들이 막 남자 화장실 막 들어와 안 들어와? 막 들어와요, 할머니들이. 그럼 여러분들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왜? 아니까.
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연히 화장실 크기를 여자보다 해줘야 한다. 그 보는 거예요. 일단은 여성을 주로 하는, 여성을 위주로 하는 정부 정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간 남녀 평등 예산은 성중립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성을 더 주류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성주류화 정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란다? 성주류화 정책. 여러분들 교재 어디 나오냐? 거기 남녀 평등 예산 밑에 세 번째 줄. 거기 여러분들 세입 예산에 있어서 남녀 차별 철폐에는 각종 조세에 관한 차별 철폐적 미술 성주류화 정책.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입 예산 조세 같은 경우에도 특정 성 자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쪽 성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여러분들 좀 뭡니까? 한쪽은 좀 중과세하고 한쪽은 여러분 과세를 좀 덜 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여러분들. 있겠지. 어떤 것일까? 이 세입 예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자체 한쪽 성을 중시하는 건 뭐가 있을까? 세입 예산. 여러분들 세입 예산. 세입 예산은 조세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달고 들어가져 있겠지. 뭐가 있을까? 어느 성 자체를 위주로 하는 게 있을까? 조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가운데 한쪽 성을 좀 여러분들 좀 주로 하는 그러한 조세 정책이 있을 텐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자. 세출 예산은 보다도 차별 철폐에 관심을 기울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화장실, 중증 문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남녀 평등 예산은 성중립 예산이 아닌 성주류화 정책 예산임. 성주류화 정책 예산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예산의 유형들을 쭉 학습을 했습니다. 자, 배운 거 잠깐 좀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562페이지. 562페이지 여러분들. 특별하게 설치 요건 세 가지 대기했죠? 첫 번째, 특정 사업 운영. 두 번째,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 세 번째,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의 충당. 아까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조세 수입이야, 조세 수입이 아니야. 조세 수입이 아니고 수익적 사업이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수익적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수지 계산을 명백히 하고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단점은 예산 규모의 복잡성 가져오고 예산 통제, 민주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이 페이지에. 자, 본 예산, 수정 예산 나왔죠? 당초 예산 그러면 본 예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수정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그 특징의 디귿번에 추가 경정 예산도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쌍가로 3번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사유 세 가지는 꼭 가져가라. 아까 어떻게 해라? 경기 법전, 경기 침체, 법령에 따라 국가 지급 전쟁 이렇게 요들하고 얘기했죠. 한 장을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임시예산 현재 한국은 준예산인데 채택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 그리고 맨 밑에 박스에 준예산의 사용 대상 헌법 제54조 3항 세 가지 대기했죠. 제일 먼저 법정시설 관리 유지비, 두 번째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이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다? 인건비가 있고 또 하나 사무처리 경비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계속비 얘기했죠. 자, 이 페이지 여러분들 경직성 경비 얘기했죠. 변경 삭감이 어려운 경비라고 했고, 자, 통합예산은 한 국가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용이한 예산 얘기했고, 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먼저 채택, 79년도 IMF 권고안에 들어서 한국도 도입됐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통합예산 자체에서 빠지는 게 있다. 법인용 공기업회계, 외환평형기금, 금융성기금은 통합예산에서 제외된다. 됐습니까? 옆 페이지 하단에 총계산, 순계산 하실 때고 맨 밑에 조세 지출 기억나죠? 조세 감면 얘기했고 간접 지출 얘기했죠? 숨겨진 보조금 조세 지출 됐습니까? 정경 유착 발생할 기원성이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래서 한국 2011년도 예산에서 조세질 예산 자체를 재택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장단점에 관한 내용들 좀 정리해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재정민주주의 실현구현에 입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성화된 조세 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부의 재정규모 전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당하고 비효율적인 조세 지출, 조세 감면 축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점은 행정의 경직화 가져오죠. 또 하나 국제적 무역 마찰 위험성이 있다까지 얘기했을 거예요. 하단에 기금. 자, 기금은 법률로 설치한다 그랬고 세입세출 예산에 별도로 운영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여러분들 계산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산과 여러분들 기금을 비교해 볼 때 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변경하지만 기금 같은 경우에 그 비금융성 기금은 20% 초과시, 금융성 기금은 30% 초과시에만 국회의 허락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한 장을 또 넘겨보자. 남녀평등 예산, 다른 말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건 성중립 예산이야, 성주리화 정책 예산이야. 성주리화 정책 예산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산의 유형까지 학습을 했고, 좀 쉬었다가 예산 과정 파트 좀 입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좀 쉬었다 하자. 여러분, 교재 잠깐 펴봐. 어디 펴보시냐면은 586페이지. 586페이지 펴보시면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 나오죠? 우리 아까 제가 이용과 전용 배웠어, 안 배웠어? 입법 과목 간의 상호 형통을 이용, 행정 과목 간의 상호 형통을 전용이라고 얘기했어요. 입법 과목을 대표하는 것들 장관항 얘기했죠. 기관 빼도 상관없어. 기관 안 들어도 상관없다. 장관항. 그리고 행정 과목은 세한 과목을 행정 과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 밑에 2월 다음 년으로 넘겨서 쓰는 거라 그랬죠. 명시월이 있고 사고이월 있다 그랬죠. 제가 특히 사고이월은 국회의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하단에 계속비, 수년에 걸쳐서 완공을 위한 공사, 이때 수년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라고 얘기했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예외, 다시 말해서 기간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라고 얘기했어요. 옆에 이제 예비비, 예비는 아까 저 뭐라 했죠? 이것을 국가 비상금이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맨 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거 그랬고, 기억납니까? 누가?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자,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여러분들 아까 국가가 재원 확보 없이 채무를 부담한다. 돈 없는 상태 외상으로 공사 계약하는 것을 뭐라 한다? 국고 채무 부담행위라고 얘기했어야 했어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교재 589페이지 각주 32 나온 거 봐. 각주 32. 예컨대 2년 이상 대지나 건물의 임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2년 이상의 선박 건조를 결정한 경우 당해년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 공사 계약만을 하고 다음에 또는 수년 뒤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할 때 외상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이걸 뭐란다?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계약하는 것들. 알았습니까? 이 정도 원하시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시 원위치.
자, 맨 밑에 수입 대치 경비. 그 지출이 직접 수입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수입이 뭐로? 경비로 대체가 된다고 얘기 예산했어요. 했죠. 특히 여러분들 초과 수입은 초과 지출로 여러분들 충당된다. 기억났나? 기억나죠? 그래서 그것을 통일성 원칙의 예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개념을 자꾸만 읽고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도 예산 과정 집행 파트 때 학습을 하겠지만은 아까 예산의 원칙에서 기본적인 틀들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도 좀 읽어보셔야 합니다.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예산의 유형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예산의 유형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은 교무실로 와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